네, 안녕하세요. 태양광입니다. 오늘은 2021년 11월 20일입니다. 요즘 태양광 관련된 가짜뉴스들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아니죠. 가짜뉴스라고 하긴 못하고 이제 시각이 조금 다른 거겠죠. 그래서 태양광 산업 분야에 있는 사람으로서 조금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태양광 관련된 것들, 저희 유튜브 영상은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보시죠. 저희는 확률을 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보면 사업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분들이 많이 보신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젊은 사람들이 왜 태양광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관련된 뉴스들이랑 저의 의견을 조금 편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어서 산업정책이나 이런 쪽은 앞부분에 이번 주 시장만 살펴보고요, 뒷부분은 필요하신 부분들만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주 시장 한번 살펴볼 건데요. 11월 6차 11월 18일날 거래된 REC 현물시장입니다. 지금 REC 금액이 39,400원, 많이 선방을 했죠. 39,400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S&P 상태가 너무 좋다 보니까 REC 현물 금액도 거의 4만원에 육박하는 금액이고, S&P가 127,000원, 그러니까 메가당으로 따진 거죠. 127원에서 제주 같은 경우는 154원이 나오다 보니까 상반기에 입찰을 선정되신 분들은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가다가 하반기에 RPS 입찰 금액까지 조금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반기에 선정이 되신, 조금 낮게 선정이 되신 분들은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저희도 그렇습니다. 제가 현역 직장 생활을 할 때 저희가 입찰 금액들을 전부 입찰 시즌이 되면 왜 이 금액을 써야 되느냐라는 것들 때문에 정말 논쟁이 심하죠. 그런데 아무도 그걸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실무 담당자로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그것들을 많이 결정해서 제 고객님들한테 드리곤 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책임감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책임을 져야 하는데 내가 모든 걸 책임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 번 떨어져서 다음 금액에,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는 134,000원에서 12만원대로 11만원대로 8만원, 7만원까지 떨어지는 걸 겪었던 사람들이다 보니까 한 번 떨어질 때마다 2분의 1씩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요번 입찰 떨어지고 다음 입찰 떨어지면 금액들이 너무 많이 떨어진다는 걸 아는 사람들로서 최고가를 선정시킬 수 있는 기준으로 입찰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적정 수준의 금액으로 선정이 되게 유도를 많이 했죠. 어떻게 보면 시공사에서 모두가 금액을, 높은 금액을 쓰면 올라갈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대출 비율이 높으신 분들은 그걸 견디고 가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무엇 하나만 정답이다, 아니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시장일 수도 있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선을 향해서 노력을 해가지만 항상 내 말이 정답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말씀을 드릴 때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만이 모든 게 정답이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도 그런 현실이 반영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쉬움도 많이 있고, 저희가 사업을 분석을 하면서도 어려움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100점짜리 정답을 얘기해드리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아리백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38,491원 거래가 됐습니다. 첫 번에 무슨 깜깜이 거래가 필요한 사람들만 거래가 되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거래 건수가 4건에 평균 물량이 595 메가와트가 거래가 됐다라는 것들은 지금 현물 REC 금액이 올라왔다 보니까 비슷한 금액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유념을 하고 지켜봐야 되는 시장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요번 주에 나온 이슈 사항 중에 저희 카페에 올려드렸는데, 재생에너지 REC 가중치 사실상 없어지냐 마냐에 대해서 논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사를 보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라고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저의 영상을 몇 편 보신 분들은 건의를 하실 수도 있고 항의를 하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저의 의도와 저의 얘기가 어떤 건지 아실 거예요. REC 금액들이 이렇게 낮아지다 보니까 REC 금액들이 높았는데 시공 비용이 아주 낮은 시기가 겹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같은 경우는 2017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변화가 해왔냐 라고 제가 언제나 말씀을 드렸죠. 순간적으로 금액들이 튈 수는 있습니다.
튀게 되면 정책이 바뀌어질 겁니다. 정책이 달라지면서 다음번 입찰에는 다른 제도로 참여를 하게 되다 보니까 지금의 기대 수익률이 다음번까지 유지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 기반자들의 목적이 이런 산업이다 보니 정책은 변경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말씀을 되게 많이 드렸거든요. 지금도 RPS 세부 규정이나 정책에 대한 변화들을 계획하고 있는 단계일 테고, 이런 정책 변화는 산업의 변화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일들일 겁니다. REC 금액만 변동이 되는 걸 가지고 우리가 정책 변경을 하느냐, 이런 것들은 아니겠죠. 예를 들면 S&P 선물 금액들이 S&P 금액들이 정말 많이 흔들렸다. 그리고 REC 금액들이 어떻게 변동이 됐다. 또는 그거에 따른 연료 비용들이 어떻게 달라졌다. 우리나라 전력 수급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다 등의 사실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저 같은 경우는 다양한 의견들을 서치를 되게 많이 하다 보니까 전문가 의견들을 보면 자기 입장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장에서 이런 이유 때문에 달라졌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쉽지만, 사실 달라지지 않았을 때에도 비슷한 원인들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졌음이 왜 그런지를 따지려면 사실 한두 가지만 가지고는 파악하기가 어려운 시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도 이 자체의 기사만 가지고 REC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장기적인 사업 안전성을 봤을 때 장기적인 RPS 사업 목적이 어떤 것일까요? 라고 얘기를 드린 이유처럼, 장기적인 사업 목적을 가지고 장기적인 사업이 어떻게 달라질지를 계획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정책을 따라가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정책 변화가 예정이 되어 있겠구나, 어떤 방식으로든지 변화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 과정 중이다 보니까 지금 나오는 내용들은 그저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달라질 거고, 지금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탄소인증제 공청회도 제조회사들이랑 하고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책에서 어떻게 조율을 함으로써 어떻게 시장이 달라질 것이냐를 얘기하는 거겠죠. 지금 시장에서는 1등급이 아니고 2등급은 사용을 할 필요가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2등급은 가격이 싸도 안 팔리고 1등급은 가격이 비싸도 많이 팔린다. 그럼 2등급 재고 있는 건 어떻게 할 거냐, 2등급은 안 팔아도 되냐, 이런 논쟁들도 생길 수가 있겠죠. 그것을 조율해가는 과정이 정책이겠지만, 그런데 이 정책 자체도 사실 너무 어렵죠.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서울에서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을 하면서 베란다 태양광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장단점을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분산형 전원으로서 사용하지 않는 유휴 공간들의 전기를 십시일반 조금씩 모아서 사용을 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지도로 봤을 때 서해안 쪽이나 동남해안 쪽에 몰려있는 원자력 발전소들이 전기를 생산해서 사용량이 많은 서울 수도권 지역으로 올려보내는 송전선로를 건설을 해가면서 올라가는 손실들, 전력 자체가 올라가면서 내려오면서 나타나는 손실들을 계산했을 때, 분산형 전원이라고 해서 소비를 하는 그곳에서 십시일반 전기를 조금씩 만들어가면서 사용을 한다는 건 엄청난 장점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 단점이 될 수 있는 건 마이크로그리드, 이 베란다형 태양광이 그렇게 효율이 높지 않다라는 얘기를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란다형 태양광을 해야 돼요 라고 묻는 분들께, 이게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참여를 한다는 의미를 가진다면 하십시오. 그런데 돈이 줄어드는 개념으로 본다면 사실 그렇게 큰 효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셔도 되는 건 정책적인 지원들이 있다 보니까 200kW, 300kW, 400kW 기준으로 얼마 미만이면 설비를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라고 제가 계산을 해서 언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산업안들이 당장의 비용을 줄이는 측면이 아니라 장기적인 산업 안정성과 산업의 성장을 위한 발판이 되고 동력이 되고, 분산형 전원으로서 전력 송전 비용들을 줄일 수 있는 비용들, 또는 민원을 줄일 수 있는 비용들을 십시일반에서 모을 수 있다면 사실 정책적인 산업 안에서는 좋은 아니었다라고 저는 장점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뀐다던가 정책이 바뀐다던가 시장이 바뀌는 것 때문에 그런 산업안들이 무조건 잘못됐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은 조금 문제가 있겠죠. 저도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잘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산업에 대한 장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쪽 입장만 몰아서 이건 무조건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건 사실 어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부분에서도 크게 얘기를 하자면 정책적인 부분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게,
신재생 에너지를 왜 하냐? 태양광을 왜 하냐? 너는 당신은 태양광을 왜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할 때 아까 제가 언급을 드렸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 40, 50, 60대가 넘으신 분들, 저의 유튜브 구독자분들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더 많습니다. 20대, 30대는 정말 작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20대, 30대 분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젊은 사람들이 왜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을 가져야 하냐? 왜 태양광을 해야 하냐? 라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제주도 쪽 출장을 많이 나가다 보니까 이제 청주의 공항 사정들을 되게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6시 반 비행기를 7시 반에 탔다가 11시에 내린 적도 있었거든요. 당일 출장이었는데 11시까지 출발을 못해서. 그 이유가 지금 이런 겁니다. 이 뒤에 밖에 경치가 잘 보이던 날이 있었죠. 오늘은 미세먼지가 너무 많아서 경치가 안 보입니다. 제주도에서 들어오는 청주공항으로 들어오는 비행기가 청주공항 위에서 계속 회항만 하다가 김포공항으로 그냥 떨어졌더라고요. 미세먼지가 너무 많은 때가 된 거죠. 우리나라에 신재생을 왜 해야 되냐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탈원전이 왜 필요하냐 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후협약에 들어가 있는 나라에서 환경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건 지금은 만들기 위한 노력은 필수적인 노력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전기차를 왜 만듭니까? 전기차가 무조건 돈이 된다? 라는 개념이 아니죠. 지금은 유럽에서 자동차를 판매를 하면 판매하는 일정 부분은 전기차를 무조건 판매를 해야 되는 쿼터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기차를 개발을 해야 되는 거죠. 탄소 중립이 왜 필요하냐? 탄소 중립 필요 없다. 아니면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선 원자력 발전소가 필요하다. 다 좋은 얘기일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생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원자력계에서는 지금 당장 원자력을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우리가 원자력의 기술 개발을 해서 원자력에서 나오는 부산물들을 어떻게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 갈 겁니다. 라는 얘기들을 논쟁을 해야지 지금 당장 원자력을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논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탈원전이 지금 당장 원자력을 없애라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탈원전 자체가 지금 당장의 원자력 발전소를 없애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원자력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정책이 아니에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신재생을 늘리고 2050년 돼서는 화석에너지를 0으로 만들 과정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 계획되어 있는 원자력 발전소들은 계속 추진이 되어 가고 있고요. 지금 이후의 발전을 계획하는 것들은 원자력 발전소가 계획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신재생으로 바꿔가는 과정들을 만들어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나라가 글로벌 선진국이 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도 이런 것들은 후진적인 정책을 피워야 하느냐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탈원전 원전업계가 죽어간다? 그렇진 않죠. 지금 개발해 놓은 기술들을 어떻게 더 빨리 개발을 해서 더 작게 더 안전하게, 더 깨끗하게 사용을 할 수 있다면 당연히 그쪽도 공생을 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탈원전이라고 한다고 해서 100% 태양광을 해야 되고 당장에 원전을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은 탈원전 때문에 원전업계가 죽어가고 있다. 무리하게 신재생만 밀어제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너무 큰 문제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어폐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정책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면 무조건적으로 비난을 하고 힐난을 합니다. 탈원전 때문에 그런 것이다. 원전은 문제가 없고 깨끗한 것인데 원전을 더 많이 써야 한다. 다른 나라도 원전을 쓴다 안 쓴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예전에 해외여행을 가면 맑은 하늘을 보기 위해서 갔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이후에 전력 소비도 줄어들고 S&P도 바닥을 쳤지만 지금은 다시 회복이 되고 있고 경기가 좋아지면서 다시 하늘이 흐려지기 시작했죠. 정말 맑은 하늘을 본다라는 것들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느끼는 계기가 됐었고, 기후변화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사실 기후변화를 줄여야 된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지만 생존의 문제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당장 그렇다면 원전을 쓰면 생존이 안 되냐? 그건 아니겠죠. 그런데 우리가 다 작은 것 하나하나 바꿔가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전력 소비는 계속 늘어나는데 그걸 신재생으로만 감당할 수 있겠어? 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우리가 100% 지금 당장 바꾸자는 게 아니다 보니까 단계적으로 조금씩 바꿔가자는 거다 보니 그 노력들은 당연히 일어나야 하는 거겠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도 석탄화력 발전소들이 엄청나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로 인한 환경오염은 사실 누구나 이야기를 하던 거고요. 그렇다면 왜 신재생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라는 얘기들을 한다면, 저는 그렇다고 해서 신재생 업계가 전부 다 옳고 깨끗하고 올바른 일들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쪽에서도 돈 벌어먹으려는 작가자들도 많고 산업이 급속도로 팽창하다 보니까 나쁜 일들도 많겠죠. 저도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부딪히면서 성장을 해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을 가지셔야 해요. 앞으로는 태양광이 괜찮을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쉽게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보일러가 없는 집이 있습니까? 없죠. 전혀 없습니다. 모든 집에는 보일러가 있습니다. 보일러가 있으면 좋아가 아니라 보일러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설비가 되었죠. 주택에. 주택 난방을 안 하고 그냥 난로를 킬 수도 있어. 아니면 전기 장판, 온수 매트를 사용할 수도 있어 라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주택에 보일러를 안 놓는 곳은 없습니다. 그렇죠? 자, 앞으로는 이렇게 달라질 겁니다. 주택뿐만이 아니라 상업시설, 공장에도 전기가, 한전에서 끌어다 쓰는 전기가 워낙에 너무 비싸다 보니 공간이 있다면 모두 다 태양광을 하는 시장이 될 겁니다. 아파트 베란다에 조그만한 공간만 나와도 누구나 태양광을 해야 되는 시장이 오는 거죠. 지금은 REC 가중치가 있고 태양광은 정책산업으로 입안되어서 지원을 해줘야 상생할 수 있는 산업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앞으로 5년, 10년만 지나면 태양광은 누구나 해야 되는 사업이 됩니다. 내가 주택을 진다면 한전의 전기가 너무 비싸서 전부 다 끌어쓸 수 없다 보니까 내가 일부분은 태양광으로 만들어 사용을 하는 게 훨씬 더 경제적으로 이익인 시장이 됩니다. 아파트에 사는데도 베란다에 전지판 몇 장만 걸어 놓으면 비싼 한전 전기를 조금만 쓰고 최대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소모할 수 있는 시장이 됩니다. 그러면 누구나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많은 게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설비가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물려 있겠지만, 그런 시장을 빨리 만들기 위해서, 그런 그리드 패리티에 빨리 다가오기 위해서 산업적인 지원 정책들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그걸 바탕으로 산업이 급속도로 팽창이 된 게 맞고요. 지금도 제가 왜 전기 분야에 대해서, 저는 전기과를 나오질 않았습니다. 사실은 저는 경영학과를 공부를 했고 방송통신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현장에서 700V, 800V 활선 작업들을 할 수가 있고 DC, AC 전기들도 제가 만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거든요.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이 일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제가 엔지니어, 현장에서 발전소 공사를 같이 했지만 영업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현장에서 제가 인버터도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2007년도에 태양광 주택에 설비를 했던 분께서 인버터 교체를 해야 된다고 저한테 전화가 오셨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영업을 했던 현장이고 지금 있는 데랑 너무 멀리 떨어져서, 아, 여사님, 이게 십수년이 지났다 보니까, 15년 이상이 지났다 보니까 지금 인버터를 바꾸시려면 1577-0940에 에너지관리공단 설비 확인팀으로 전화를 해서 AS 신청을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3kW 인버터 교체하는데 120만 원을 달랍니다. 3kW 인버터를 사는 비용이 40만 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행정처리 비용, 사용점검사, 안전점검 같은 거를 받아야 되다 보니까 비용들이 많이 들겠지만, 그래도 제가 연결을 해서 50만 원에 갈도록 안내를 해드렸거든요. 그게 무지하게 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발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90kg, 100kg, 99kg, 100kg, 200kg, 300kg, 500kg 가지고 계신 사업자분들께서 인버터가 하나씩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인버터 원가는 700만 원밖에 안 하는데 7, 800만 원이면 살 수 있는데 교체비로 1200만 원, 1500만 원을 들여야 되는 시장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처리 비용이 너무 많아요. 인버터 가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모르면 남들한테 비용을 많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시공을 하는 시공업체들도 모두가 폭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만한 비용들을 받아야 우린 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시장이 된 거죠. 저희 동생들한테, 야, 인버터 이거 하나 갈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래? 할 수 있는데 좀 얘기 좀 해줘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형님이 부탁하시면 저희가 싸게 해드릴 수 있지만 굳이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가 움직이기는 비용이 더 듭니다. 왜냐하면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시장이 된 거죠. 지금은 사람 하나 움직이는 게 가장 큰 비용들이니까. 서울에서 대전으로 한번 내려왔다 간다라고 해도 그 사람 한 명 인건비에 기름값, 차 운영비, 유지비, 밥값, 식비, 숙박비 계산을 하면
회사 입장에선 한 사람이 한 번 내려갔다 오는데 50만 원 이상의 비용들이 처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젊으신 분들이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속에서 어떤 기회가 있는지를 계속 찾아봐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엄청 많이 드리죠. 40대, 50대, 60대 연세 많으신 분들이 이쪽에서 기회를 찾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도 신재생에너지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하는 거죠. 앞으로는 반드시 필요한 시장이 되다 보니까 이쪽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고 어떤 기회가 있을지를 계속 눈여겨봐야 한다라는 얘기들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발전소 99kW짜리 하나, 두 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게 기회가 많네, 아니네 라고 얘기를 정말 많이 하시지만 하나, 두 개가 정말 운 때문에 좋아지고 나빠지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규모가 켜지고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나면 사실 대여섯 개 넘어가고 메가급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으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회와 절망이 공존을 하죠, 사실. 올해 발전소를 어렵게 분양을 받아서 하나 준공되시는 분들이 상반기에 낮은 금액으로 입찰에 선정이 됐는데 하반기에 금액들이 너무 많이 좋아졌다 라고 한다면 그분들에게는 가슴 아픈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그 속에서 또 다른 누군가는 기회를 찾아가고 또 다른 누군가는 지금도 신규 사업을 시작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겠죠.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저부터도 어려운 이야기고 저부터도 정답을 찾기 위해서 정말 많은 고민들을 합니다.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촬영을 하고 제가 알고 있는 작은 지식이나마 조금이라도 나누려고 하는 것들 또한 저의 성장을 위한 거겠죠. 그럼으로써 저는 더 많은 공부들을 항상 해나갈 수밖에 없고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함으로써 뒤처지지 않으려는 노력일 수도 있고요. 이 안에서 내가 어떤 기회를 찾아야 하느냐에 대한 고민들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가지도 속이지 않고 양심에 거슬리지 않으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쉽지 않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젊은 친구들이 신재생에 관심을 갖고 한번 뛰어들 만한 산업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뛰어들어서도 좋은 사장 밑에서 어떤 좋은 회사를 찾아서 어떻게 많이 배우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성장할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답변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넘어지지 않고 올바른 길만 찾아가기도 어렵고 넘어지지 않고 베스트한 길로만 찾아간다고 해서 그것만이 정답이라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저는 정말 작은 회사에서 시작을 하고 현장 일들을 해가면서 태양광 산업을 배웠지만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큰 회사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승승장구한 동료들도 지금 저한테는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억울했지만 지금 생각을 해보면 무엇 하나만 정답이다, 그것만이 정답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모든 과정들이 나에게는 좋은 경험이 됐고 밑바탕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그렇다고 엄청나게 성공을 한 건 아니지만 엄청나게 잘 안 된 것도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행복은 이뤘고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은 마련을 했다 보니까 이 정도면 만족할 수 있을 만하다.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이 성장하지 못했다가 아쉬운 게 아니라 이만큼 와준 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시장이 됐으니까요. 앞으로는 더 기대되는 바입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많거나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엄청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쪽 시장에서 나는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쪽 시장에서 성장을 해나가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은 기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아니면 관심을 갖는 많은 분들이 이 시장에서 귀를 기울이고 언제나 기회를 엿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주말에 나와서 영상을 준비하다 보니까 조금 여유있게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제대로 전달됐길 바라고 필요하신 분들에게 작은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짜뉴스와 잘못된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스팸과 사기꾼 예방을 위해서 참여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3개의 점을 눌러주세요. 두 번째, 신고를 클릭해주세요. 세 번째, 스팸 또는 오해 소지가 있는 컨텐츠를 선택하세요. 네 번째, 대량 광고 또는 사용자를 현혹하는 컨텐츠를 클릭하세요. 다섯 번째, 싫어요를 눌러주세요.